네, 딱 30분 요즘 뜨는 트렌드를 압축해서 알려드리는 코너 트렌디집 시간입니다. 여러분 블루 이코노미라는 말 들어보셨죠? 해양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이 만들어지는 흐름을 의미하는데요. 해운과 조선, 항만 같은 전통 산업은 물론이고요. 해양 에너지, 극지 물류, 또 해양 데이터의 자원 개발까지 바다 자체가 하나의 산업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나눈 북극 항로가 바로 이 블루 이코노미를 움직이는 핵심 변수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기존에 없던 항로가 열린다라는 건 이 새로운 산업과 또 새로운 서비스가 함께 만들어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북극 특화 선박 기술부터 극지 데이터에 또 항만 인프라까지 북극 항로를 중심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블루오션인 만큼 스타트업이나 예비 창업자분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되는 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트렌드집 시간에서는 북극 항로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이 블루 이코노미 산업 트렌드와 이 흐름 속에서 블루 스타트업이 주목해야 할 기회는 과연 무엇인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블루 산업을 준비하는 창업가 분들이라면 특히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북극 항로와 북극 해운 물류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전문가시죠. 한국북극항로협회 사무총장이자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특임교수이신 최수범 교수님을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북극항로협회 사무총장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국민대학교 일반 대학원에서 북극항로와 해운 물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북극 항로 이야기를 저희가 일부에서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해상 물류의 새로운 기회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단순한 물류 효율을 넘어서 향후에 뭐 신사업 시장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흐름을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면은 어떤지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북극항로는 이제 단순히 거리가 짧아지는 항로라고 볼 수는 없고요. 산업적으로 선박과 이제 항만 관련 데이터 그리고 해상보험 안전 더 나아가서 이제 외교와 함께 작동을 해야 됩니다. 네네. 이런 새로운 해상해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조선 기술과 또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그 물류 수준이 아주 그 상위에 랭크하고 있고 또 우수한 ICT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이 북극항로는 우리나라가 해야 될 역할이 아주 작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가장 주목해야 될 만한 산업은 어떤 지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나 주목할 부분은 극지 선박 기술, 극지 선박 기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위성 데이터를 비롯한 해빙 분석, 북극에 이제 얼음 관련된 해빙 분석, 그리고 이제 항만과 물류 지원 서비스 부분입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특히나 북극 항로에서는 북극의 이제 그 얼음 해빙과 관련한 이제 그 기상도 계속 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이제 바다하고 이제 추운 지방이다 보니까 계속 변하고 있는데 이 기상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 기반 항로 예측 관련 리스크 관리, 예측하고 리스크 관리하는 부분이 네. 앞으로 중요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야들 뭐 특히 뭐 극지 선박이라든가 또 인공위성을 통한 뭐 이런 기상을 예측한다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굉장히 큰 산업 같다고 생각이 들고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안에서도 스타트업이 진입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스타트업이 반드시 큰 선박을 운영을 하거나 또 선박을 건조해야 되는 이런 분야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오히려 이 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서비스에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걸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특히나 북극의 그 추운 날씨와 이 얼음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네. 또 선박이 항해할 수 있는 북극 항로를 예측하고 또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리스크 관리
또 선박이 운항하다 보면 이제 탄소 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네네. 탄소 배출을 관리하는 분야가 유망하고요. 북극 항로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기반해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스타트업이 유명하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선박이 운행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렇죠. 그런 지점들이 스타트업에서 한번 좀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좀 생각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뭐 이런 거를 뉴스 기사를 한 줄로 접했을 때나 뭐 어떤 걸로 이제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짧은 항로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북극 항로라고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짧게 갈 수 있는 길 뭐 그렇죠. 이렇게 좀 단순하게 좀 이야기들을 하는데 새로운 해상 회랑이라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개념의 차이가 뭔지도 좀 궁금해요. 해상 회랑이라는 표현이 왜 중요한지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항로는 우리가 항로라고 하면은 배가 지나갈 수 있는 바닷길을 항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물리적 길로 표현하죠. 반면에 이제 해상 회랑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기업이 믿고 화물을 보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해상 회랑이라고 하는데 이 회랑을 만들려고 하면은 선박이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라든가 또 항만이 있어야 되고 또 선박이 사고가 발생 시에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또 보험이 적용될 수 있어야 되고 네. 또 규제 각종 국가별로 이 규제가 있는데 이 규제에 대한 예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 가능성이 갖춰지는 것이 우리가 배랑이라고 할 수 있죠. 네네. 네. 예측 가능성이 포함이 돼야 되는 것.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북극 항로가 현실화되면 기존 남방 항로랑 어떻게 보면 한쪽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같이 이제 병행해서 나아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류 구조도 어떻게 보면 좀 변화가 있는 거겠죠. 네,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북극 항로가 이제 우리가 지금 스웨즈 운하 중심의 남방 항로를 바로 대체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아닌 것이죠. 네. 예. 그건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북극 항로의 특징은 특정한 계절, 특히 이제 여름 하절기, 네. 또 특정한 화물, 또 특정 지역 상황에 맞는 그 기존 항로를 보완하는 전략적 선택지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북극 항로라는 게 물류에서도 그러니까 좀 북극으로만 갈 수 있는 물류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남쪽 북쪽이 좀 다르게 가야 되는 것인가요? 그 계절만 다르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모든 화물을 다 적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네. 이 선박 운항은 경제적인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니 아무래도 그 선택의 폭이 넓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네. 선택의 폭은 북쪽으로 가는 건 그렇게 넓지는 않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날씨에 뭐 영향. 날씨는 크게 영향은 없고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정기선을 운항하는 벌크선이라고 표현하는 부정기선은 연중 항해가 가능하겠죠. 네네네. 그렇지만 컨테이너선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화물을 운송해야 되는 그런 정시성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네네. 정시성을 중요하는 컨테이너 화물들은 동절기에 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정시성,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와 정확한 시간에 도착해야 되는 것은 북극으로 가기는 힘든군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 왜냐면 그 해빙을 해야 쉐빙을 해야 되는 거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음을 깨고 나아가야 되고 뭐 이래서 그래요. 물리적으로 얼음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 네네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비용이 결국은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 문제로. 비용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정지성을 요구하는 컨테이너 화물들은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리가 짧다고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상황은 아닌 거군요. 그렇죠. 네네. 물론 이제 컨테이너 화물 중에서도 정시성을 요구하지 않는 화물들은 있습니다. 네. 그런 화물들은 가능하겠죠. 그런 화물들은 가능하고 정시성을 요구하고 뭐 예를 들어 식품이나 이런 거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식품 중에서도 정시성을 요구하는 화물들이 있고 네. 또 그렇지 않은 화물도 있으니까 네. 아마 선택적인 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북쪽으로 갈 수 있는 게 따로 있군요. 네.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북극 항로는 뭐 기술이나 비용뿐 아니라 외교적 관계도 중요한 변수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외교적 관계가 뭐 기업의 시장지니까 또 산업 구조 전반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도 한번 짚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산업적인 이 전체의 구조의 변화가 좀 있을까요?
그렇죠. 북극 항로는 그 산업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게 외교적인 부분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북극 항로를 통해서 해운선사에서는 배를 보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 외교적인 부분이 극복이 돼야 되는데 이런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나라의 바다 앞을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 북극 항로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초창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관련 국가들과 협약이라든가 협력 네.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기업의 차원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외교적인 협력을 선행적으로 갖추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러시아나 뭐 중국의 외교적인 이런 협의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제일 생각해야 중요한 되나요? 거는 아무래도 러시아와 러시아겠죠? 관련된 예.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겠지만 갑자기 뭐 남북 관계가 악화된다거나 뭐 러시아와의 뭐 외교 관계가 좀 악화된다면 그 길을 갑자기 막아버린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게 그 항로라는 것이 아까 회랑이라고 표현드렸는데 회랑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상당히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뭐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그렇더라도 국가 간의 이 협력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야죠. 이번에도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이란이 그냥 닫아버린 거잖아요. 미국과의 전쟁이.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이런 리스크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네요. 그게 뭐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네. 막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우리가 또 이걸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큰 걸 잃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북극 항로는 물리적인 거리가 짧아진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극 항로를 우리가 개척함으로써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그렇죠. 국가적인 예. 이익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북극 항로가 환경이나 이 운항 조건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기존처럼 단순하게 이 운송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물류 산업이 운송 외에도 뭐 다른 방면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북극 항로에서는 물류가 단순 운송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네네. 앞으로 이제 이 북극 항로를 통한 운송, 또 뭐 정보, 또 이 선박의 안전, 또 말씀하신 이제 환경 이런 부분 리스크 관리가 결합된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의 서비스로 네.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물류 기업도 이제 현재는 이제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해야 된다고 보고 있죠. 이게 좀 제 짧은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게 북극 항로가 열리면은 뭐 크루즈선이나 뭐 이런 것도 관광 상품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가능하죠. 생각해 볼 만한 내용입니까? 실제로 예. 유럽에서는 지금 그 유럽 쪽에서 북극으로 크루즈 여행이 지금 이미 있죠. 아주 고급 여행으로 지금 맞아요. 정착이 되어 있고요. 네네네. 우리 이제 태평양에서 올라가는 동쪽에서 올라가는 크루즈 여행은 아직은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것도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분야군요. 그럼요. 저 그거 있으면 꼭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너무 좋은 지역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극복해야 될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길이 한번 열리면은 여러 갈래의 방법으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럼요. 네. 지금은 초기 단계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뭐 가능성도 있고 또 안 된다는 전문가들도 많이 그런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처음은 다 누구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산업에 비교해서 북극 항로는 충분히 기회가 있고 우리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많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생각들을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들을 거쳐서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겠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북극 항로가 그 해빙 상태나 확실히 이제 여름에만 운행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많이들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또 기상 상태나 이런 것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다 보면 뭐 데이터나 뭐 기술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북극 항로는 현재 기술적으로는 연중 항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어. 그렇지만 연중 항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해빙의 북극 바다의 날씨라든가 바다 상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데이터화 시킨 게 결국은 안전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해빙이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걸 이제 그 실제로 물리적인 측정 방법이 그 인공위성을 통한 그렇겠죠.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이제 이 AI를 동원해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한 가지고 이제 항로를 예측한다거나 이런 기술들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죠. 네. 그래서 누가 더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고 더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북극 항로의 그 항로를 이용하고 지배한다고 할까요? 네네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이 결국에는 데이터 기반이고 위성 기반이고 분석하고 AI 기반이고라고 하면은 그러면 스타트업이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우 높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은 의사결정이 빠르고 또 일반 기존 기업이나 대기업이 갖지 못한 이 기민한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이나 AI 관련된 이런 기술로 서비스화 시키는 것은 스타트업이 해야 될 아주 좋은 분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빈 분석 같은 것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아무래도 이용되는 부분도 많겠죠.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는 위성 데이터의 근간이 돼야 되는데 네네네. 이 위성 데이터와 연결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네네네. 그렇지만 원하는 그 스타트업 기술을 가진 AI 기술을 가진 인공지능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 있다면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또 기존의 위성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이 빨리 들어와야 된다, 이 분야에. 그리고 이게 여러 스타트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기회도 넓어지고 제도적인 여건도 좋아질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기업들이 이런 쪽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외에서도 이런 데이터 기술 분야, 뭐 이런 북극에 특화된 데이터겠죠.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해외에서는 이미 북극과 관련된 또 해양과 관련된 융합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은 시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은 북극 바다를 해빙을 예측하고 기상을 예측하는 게 북극만의 문제가 아니고 해양 전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북극에서 테스트 베드가 되고 기술이 발전하면 결국은 전 세계 해양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미 여러 그 국가들에서 이런 시도가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 분석은 한 번 잘못되면 엄청난 리스크가 있긴 하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쉐빙선을 운항을 해야 되고 또 거기를 이제 물류를 싣고 떠나야 되니까 만약에 조금이나마 사고가 난다거나 잘못 예측을 한다면 큰일 나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접근 그 장벽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네네. 쉐빙선을 운영하는 그 운영사 입장에서는 자체적인 그 위험 척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쉐빙선 그 스타트업이 주는 정보가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쉐빙선 운영 업체들은 또 자기만의 그 위험 척도를 통해서 그걸 극복할 수가 있고요. 네.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쉐빙선의 업체에 대한 업체에 이 정보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주 회사 또 해운 회사 네. 또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정부 기관 이런 데에 그 정보를 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 정보를 이제 판매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게 조금 쉽지 않죠. 완벽하지가 않겠죠. 예.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야는 누구나가 처음이거든요. 조금의 실수는 초창기니까 용납할 수가 있죠. 네.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이게 성숙이 되면 그 데이터가 더 쌓이겠죠. 후발주자는 네. 들어오기 어렵다고 봐야죠. 데이터를 이미 많이 확보한 어떤 한 회사의 독점이 될 가능성도 높군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이 시점은 그 시기가 늦은 시점은 아니라는 절대 거죠? 아니죠. 절대 아니라니까. 지금은 누구나가 다 초창기니까 네네. 조금의 실수는 용납이 될 수가 있고
시장이 성숙이 되고 기술이 성숙이 되면 그때는 후발주자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해외에 이제 스타트업들 많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 회사들 많이 참여합니까? 한국은 북극 항로와 관련된 스타트업이 일부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일부 있습니까? 네, 일부 있고 항로 예측이라든가 또 기상 관련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 아직은. 네, 그러면 아직은. 북극 항로의 그 빅데이터를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나요? 지금 아무리나 뭐 러시아 쪽입니까? 중국 쪽입니까? 러시아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러시아도 많이 가지고. 유럽이 아주 강합니다. 아직은 유럽이 제일 많이 가지고 예, 있군요. 뭐 당연히 미국은 뭐 더 강하고요. 어. 근데 미국을 뺀 나머지 국가, 유럽과 러시아가 아주 강한 강국인데 네네. 유럽과 러시아는 우리 스타트업이 들어갈 공간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기회는 있죠. 기회는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좀 도전해야겠네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북극 항로를 중심으로 이 단어가 또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블루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아직 이 시장도 좀 초기 상황이다 보니까 산업 등장 배경과 현재 뭐 산업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짚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네, 블루 이코노미는 바다를 단순히 운송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네.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 보는 게 제가 보는 블루 이코노미고요. 그래서 북극 항로는 해운과 조선과 또 북극의 항만, 말씀드린 데이터, 또 환경, 국제 협력이 결합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그래서 오히려 기술과 서비스가 이 선점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블루 이코노미는 전체를 융합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새로 좀 짜 나아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블루 이코노미 개념도 아직 초기 단계죠. 그 북극 항로라는 것과 결합하면서 이 블루 이코노미 흐름도 변화가 좀 나오겠네요.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겁니까? 기존의 블루 이코노미는 기존에 있는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네네. 아무래도 북극 항로는 환경과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극한의 날씨 그렇죠. 이런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누구에게나 열리는 기회의 땅일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블루 이코노미가 탄생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네,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블루 이코노미가 뭐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미리 뭐 여러 산업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가능성이 많이 이야기되지만 여전히 그래도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니 불확실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이 산업이 뭐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싶으십니까, 교수님? 사실 가장 큰 제약은 이제 자연 환경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경제성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인 부분, 뭐 러시아와 같은 지정학적인 부분 네, 그런 이제 관련 규제들이죠. 여러 리스크들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북극 항로는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또 상대적으로 해빙과 기상 또 보험과 관련 이슈가 또 크죠. 그 보험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네, 보험과 관련 이슈가 크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제 관계와 이제 환경 보호 이런 부분들을 다 살펴봐야 됩니다. 다 살펴봐야 되고 특히 이제 그 북극 항로는 이제 기후 변화가 만든 단순한 기회라기보다 또 기후 변화가 이제 만들어낸 새로운 도전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수가 있죠. 단순히 뭐 낙관론적인 접근도 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네. 또 너무 또 이렇게 또 비관적인 측면도 또 이렇게 또 사실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게 기상 위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얼음이 녹는다고 해서 어떡하냐 큰일이다라는 얘기하는데 이 새로운 또 경제의 길이 열리는 것도 참 재밌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이 경제라는 거는 어떻게 어디로 튈지는 잘 모른다라는 생각도 들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 종합해 보면은 뭐 북극 항로는 단순한 물류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산업 구조의 변화와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자 이런 것을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한 가지 키워드로 말씀해 주신다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북극 항로를 한 가지 키워드로 보면 예측 가능성입니다. 예측 가능성이다. 네. 뭐 어떤 의미일까요? 기상에 대한 예측, 항로에 대한 예측,
환경에 대한 예측, 네. 이런 예측을 데이터화해서 AI를 동원한 데이터 산업으로 연결시키면 여기에 우리 스타트업의 길이 있다고 보죠. 네. 아, 그 제가 생각하는 그 예측 가능성이랑 말과는 같지가 않군요. 그 진짜 말 그대로 예측 가능성이군요.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 예측 가능성을 기업들이나 스타트업들은 어떤 흐름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의 기업과 이제 창업을 하는 창업가들의 북극 항로는 단순히 새로운 시장으로 보면 안 됩니다. 무엇이 부족한가를 봐야 됩니다. 네네네. 데이터가 부족한지, 항로 예측이 어려운지, 보험 리스크 평가가 어려운지, 네. 또 탄소 관리가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그걸 문제를 보고 해결하는 방식, 부족한 걸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현재 운영되는 거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지금 뭐가 부족하지? 저게 왜 안 되지?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방식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 그렇죠. 뇌피셜을 한번 돌려보는 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거. 네. 그런 게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이 산업에 관심을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창업가 분들이라든가 스타트업을 하실 것 같은 우리 청년분들에게 조언이 될 만한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극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이 블루 스타트업을 통해서 바다를 더 많이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바다를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도록 돕는 기업이 돼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북극 항로는 우리가 큰 기업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데이터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리는 기회의 문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나요? 누구에게나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전문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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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수 있다. 너무 좋은 기회라고. 너무 좋은 기회일 수 있다. 네. 특히 빅데이터를 다루거나 네. 뭐 새로운 어떤 AI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분들에게는 큰 기회일 수 있다. 너무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기회다. 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재밌게 잘 들었고요.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분야였는데 오늘 전문가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많은 내용들이 정립이 되어가고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뭐 앞으로 북극항로는 기회와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장인 만큼 단순히 가능성만 보기보다는 이 흐름,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북극항로와 블루 이코노미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이 변화가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누신 최수범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